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49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미국의 22대 대통령부터 25대 대통령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자전거 퇴근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22대, 23대, 24대, 25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22대와 24대 대통령은 동일 인물입니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했는데요.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띄엄띄엄 해서 총 2번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을 연임하는 경우는 연달아서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대통령을 연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을 총 8년 동안 했습니다. 전반 4년이 오바마 대통령 1기고 후반 4년이 오바마 대통령 2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처럼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연임이 아니라 띄엄띄엄 해서 2번 했던 케이스가 바로 제22대와 24대를 했었던 민주당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총 234년의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22대와 24대를 동일 인물인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을 띄엄띄엄해서 총 2번을 하면서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보통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하는 경우는 대가 안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A씨처럼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을 했었고, 그때 부통령을 했던 분이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시죠. 자, 그런 식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내내 44대 미국 대통령이었지, 전반 4년은 43대고 후반 4년은 44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한 경우에는 대가 안 바뀝니다. 반면에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처럼 띄엄띄엄해서, 즉 중간에 23대 대통령으로 벤저민 해리슨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는 경우에는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지는 현재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띄엄띄엄 대통령을 2번 해서 대를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유신 정권 그 무렵에 보면 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할 경우라 할지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가 바뀌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동일 인물이 연임할 경우에는 대가 안 바뀝니다.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즉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그 다음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말씀드리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1885년 초부터 1889년 초까지 22대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1889년 초부터 1893년 초까지 23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4대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1893년 초부터 1897년 초까지 24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22대부터 25대 대통령까지 총 4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2대와 24대는 동일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총 오늘 3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분들의 집권 시기가 1885년 초부터 1901년 초까지 약 16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출신주가 뉴욕주 옆에 있는 뉴저지주 출신입니다. 뉴욕주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주 출신이고요. 그분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때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분이 임기는 1885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선된 것은 한 해 전인 1884년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당선될 때 어떤 게 재밌냐면 그 당시에 그 민주당 후보 그로버 클리브랜드와 상대당인 공화당의 후보는 그 볼레인 후보였습니다. 볼레인 후보 두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그때 선거에 있어서 최대 쟁점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병역 문제, 남북 전쟁에 참전했냐 안 했냐, 병역을 기피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남북 전쟁은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시인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됐던 게 미국의 내전에 해당이 되는 시빌 워 남북 전쟁인데요. 그 남북 전쟁에 참전했냐 안 했냐가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즉 1884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1884년 대통령 선거니까 남북 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온 그로버 클리브랜드와
상대당인 공화당 후보로 나온 볼레인 후보 간의 병역 문제가 최대의 이슈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남북전쟁에 참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이 두 사람 있었는데요. 두 형제가 이미 남북전쟁에 참전을 한 상태에서 남은 가족들이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글로버 클리브랜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한 사람은 남아서 두 여동생과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글로버 클리브랜드 후보의 다른 형제 두 사람이 이미 남북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글로버 클리브랜드와 여동생 두 사람과 어머니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결국은 글로버 클리브랜드가 남아서 두 여동생과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군회를 이제 못 가게 됐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의 징병법에 의하면 본인이 입대를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병역법은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군대 보내면서 병역을 기피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 미국 사회든 대한민국 사회든 다 그건 이제 현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19세기에는 그런 게 미국 징병법에 보면 본인이 입대를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입대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버 클리브랜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입후보 시절 기준으로 20년 전에 있었던 남북전쟁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군대 입대를 못하고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폴란드 이민자에게 150달러를 지급하고 대리인으로 입대를 시켰습니다. 대리인으로. 여하튼 그런 대리 입대를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사정 그것 때문에 입대를 못하고 150달러를 주고 폴란드 이민자를 대리인으로 입대를 시켰던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제 병역을 기피한 걸로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법이라는 실정법에 위반되진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사정이 있다지만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병역 기피다라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상대당 후보였던 공화당의 볼레인 후보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공화당의 볼레인 후보도 본인이 남북전쟁에 입대를 못하고 대리인을 보냈었던 그런 한마디로 비슷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병역 기피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질 못하고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8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84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 때입니다. 1884년 3일 천하로 끝났던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이 일어난 게 1884년인데요. 그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22대 대통령의 민주당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된 글로버 클리브랜드는 그 당선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자,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가 지금부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울공항이 여기서 올림픽공원에서 남쪽으로 약 7, 8km 지점에 서울공항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성남비행장이라 하고 공군의 12개 비행단 중에
전투 비행단이 9개고 비전투 비행단이 3개인데요. 제가 공군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제가 공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비행단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비행단은 전투 비행단, 나머지 3개 비행단은 비전투 비행단인데요. 전투 비행단은 그야말로 전투기들이 훈련하는 비행단이고, 제가 그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광주비행장에서 공군 중위 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창설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이 광주기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공군 중위 시절에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곳에 부임을 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95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게 공군 중위 시절이고요. 공군 소위 때는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신병교육대 교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군에 관해서 좀 아는데요. 우리나라 공군의 비행단이 12개인데 그 중에 9개의 비행단은 전투비행단이고 나머지 3개는 비전투비행단인데요. 나머지 3개의 비전투비행단 중에 하나가 지금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성남비행장 서울공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전투비행단이 아닙니다.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 등의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이라고 합니다. 성남비행장이라 하고 서울공항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이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남쪽으로 약 7, 8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쪽에 착륙하려면 그 활주로의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 북쪽에 7, 8km 지점에 있는 이 올림픽공원 이쪽부터 착륙을 쭉 시도를 해 고도를 낮춰가서 그 남쪽에 7, 8km 지점에 있는 서울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롯데월드타워 보이실 겁니다. 이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에 완공되고 2017년 4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개관한 지 6년 2개월 정도, 6년 3개월쯤 됐는데요. 이 롯데월드타워가 서울공항 그 비행 안전에 지장이 있냐 없냐 이게 뜨거운 쟁점이 돼가지고 건축 허가가 수년 동안 안 났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가까스로 건축 허가가 났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활주로에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그 서울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7, 8km 지점에 있는 이곳 잠실벌이 7, 8km 북쪽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하려면 여기서부터 고도를 낮춰야 되는데 롯데월드타워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라는 초고층 빌딩이 서울공항 북쪽 7, 8km 지점에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의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장기간 안 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결국은 건축 허가가 났었는데 그 이제 난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공항의 그 활주로의 방향을 3도 정도 각도를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활주로의 각도를 약간 3도 정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활주로는 각도를 틀기 전 변경 전 활주로는 지금 보시는 잠실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부터 착륙을 시도를 해야 정확하게 그 활주로에 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빌딩이 생겨버리면 이제 착륙할 때 저 빌딩 바로 옆에서 착륙을 이제 시작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활주로의 각도를 약간 한 3도 정도 시계 방향으로 3도 정도 활주로를 각도를 틀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타워 저기에서부터 착륙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1km 정도 지점에 있는 이쪽까지 하면 한 1.5km 될 것 같습니다.
1.5km 롯데월드타워의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 위에 여기서부터 착륙을 시도를 하게끔 한 거다. 그러니까 각도를 활주로의 남북으로 뻗어 있는 활주로의 각도를 시계 방향으로 약 3도 정도 틀었기 때문에 이제는 롯데월드타워 저기서부터 비행기가 착륙할 필요 없고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 저 상공에서부터 착륙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뉴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방금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여기 동쪽에 있는 올림픽공원 중심에 있는 몽촌토성 상공부터 쭉 고도를 낮춰가는 소리가 방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공군의 12개 비행단 중에 전투 비행단이 9개고 나머지 3개가 비전투 비행단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등의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성남 비행장 서울공항이고요. 또 하나가 경남 사천에 있는 중등 비행 훈련을 하는 제3 훈련 비행단입니다. 제3 훈련 비행단. 거기도 전투 비행단이 아닙니다. 그 경남 사천에 있는 제3 훈련 비행단은 조종사들의 초등, 중등, 고등 비행 훈련 중에 중등 비행 훈련을 합니다. 초등 훈련은 청주 사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군 제17 전투 비행단의 특정 대대에서 프로펠러기로 초등 비행 훈련을 하고요. 그걸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속도가 빠른 제트기로 전환을 하는 중등 비행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경남 사천에 있는 제3 훈련 비행단은 비행단 전체가 중등 비행 훈련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전투 비행단이고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애하 비행단입니다. 공군교육사령관이 공군중장 3스타인데요. 거기에 애하 비행단으로 경남 사천에 제3 훈련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전투 비행단이 부산 옆에 있는 경남 김해에 있는 제5 전술 비행단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제5 전술 비행단은 공군 비행단들 간의 수송기 연락선으로 수송기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군 제5 전술 비행단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12개 비행단 중에 전투 비행단이 9개, 비전투 비행단이 3개입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복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결국은 병역 문제 이슈를 극복하고 제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자,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당선된 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었냐면요. 그 전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부터 제21대 대통령인 체스터 아서 대통령까지 전부 다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24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부터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까지 24년 동안이나 공화당 독주 시대였습니다. 공화당 독주 시대. 그 24년 동안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벽을 23년 만에 깨고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1884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갑신정변 당시인 1884년에. 그래서 이제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저지주 출신인데요. 뉴저지주 바로 옆에 뉴욕주가 있습니다. 뉴욕주. 그래서 뉴욕주에 남동쪽에는 뉴욕이 있고 북서쪽에는 버팔로가 있습니다. 버펄로. 그래서 이분은 정치 생활을 버펄로 시장을 했었고 또 뉴욕주 주지사를 또 했었습니다. 그게 뉴욕주 주지사를 1882년에 하면서 주지사 임기가 2년인데요. 2년 동안 뉴욕주 주지사로 굉장히 정치 행정
그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2년 임기를 마칠 무렵에 드디어 1884년에 제22대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84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그로버 클리브랜드고 공화당은 블레인 후보가 격돌을 하는데요. 아까 그런 병역 이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가장 격렬했던 노동운동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1865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그 시기까지 한 7, 80년 정도는 흑인과 백인 간의 노예제 이슈, 노예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노예제 이슈 때문에 흑백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고 결국은 노예제를 북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남북전쟁이 발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건국 초기부터 남북전쟁 때까지 약 70여 년 동안은 노예제 이슈 때문에 남북의 갈등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반면에 남북전쟁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 시기까지 즉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이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재벌들, 공룡 재벌들이 탄생하고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자본주의의 그러한 폐단이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돼서 결국은 그 시기에는 남북전쟁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빈부 갈등,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빈부 갈등이 극심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22대 대통령과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시기는 결국은 노동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발생됐던 그 시기의 대통령이 바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 이슈가 엄청나게 컸었던 결국은 이제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자본주의 폐단 단점들이 발생하던 그 시기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고, 공화당 독주 시대 24년 동안의 공화당 독주 시대를 멈추게 했던 민주당의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자,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재밌는 게 체중이 현재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이 45번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체중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체중이 가장 무거운 사람, 그분은 바로 1905년 러일 전쟁 직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된 거 아실 겁니다.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국무장관 테프트 간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1905년에 체결되고,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의 내용인즉슨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또 반대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1905년에 체결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요. 그게 15년 후인 1920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공개가 안 됐으면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뻔했는데요.
가스라 태프트 밀약 체결일로부터 15년 후인 1920년경에 공개가 돼서 그 국제 외교의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체결된 직후에 일본은 거침없이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리고 5년 후인 1910년에는 아예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 병합을 시켜버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발단은 바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에서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걸 인정해버린 그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합니다. 국제 외교의 그 냉혹한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가 체결된 건 1905년 당시에 체결될 때는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제26대 대통령 당시였는데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퇴임하고 나서 그 친구이자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태프트가 제2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인 태프트는 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이자 국무장관으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했는데요.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 임기 8년을 마치고 물러난 다음에는 이 태프트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죠. 제2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태프트가 27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체중이 가장 무겁습니다. 175kg입니다. 175kg.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인 태프트가 2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분의 체중이 175kg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럼 두 번째로 체중이 무거운 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체중이 두 번째로 무거운데요. 125kg입니다. 거구입니다. 거구. 자, 이분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에 이제 당선된 게 1884년이었고 1885년 3월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8월 달에 즉 대통령에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됐던 1885년 8월에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정사상 백악관에서 결혼을 한 첫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에도 없죠. 전무후무하죠. 아직까지는.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1885년 8월에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했던 제24대와 22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인데요. 그분은 결혼할 때 나이가 48세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영부인은 몇 살이냐? 27세 연하입니다. 27세 연하인 21살의 영부인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결혼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1885년 8월에 결혼할 때 나이가 48세였는데요. 영부인은 27살이 젊은 21살의 영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영부인과 만나게 됐냐?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동업자. 그 동업자가 딸을 낳았는데 그 동업자의 딸이 그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업자가 이제 1864년에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이 11살이 되던 시점에 동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면서 동업자인 그로버 클리브랜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죽게 되는데 내 딸 11살짜리 딸을 포함해서 내 유가족들과 내 재산을 좀 잘 관리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동업자의 그 유언에 따라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그 유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동업자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좀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업자의 딸이 나중에 이제 영부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되는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글로버 클리브랜드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글로버 클리브랜드가 그 나중에 영부인이 되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11살 때 동업자가 죽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1살 때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된 글로버 클리브랜드와 결혼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버 클리브랜드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결혼을 한 첫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1885년 8월이고 그때 글로버 클리브랜드 22대 대통령의 나이가 48세고 영부인이 27살 젊은 21살의 영부인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부인과 12살 차이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제클린 여사보다 12살이 많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보다 12살이 많으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결혼한 첫 대통령이 됐고요. 그런데 노동운동이 굉장히 격렬했던 시기고, 글로버 클리브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입니다. 민주당으로 자유무역주의자고, 반대당인 공화당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을 했었는데요. 글로버 클리브랜드는 민주당으로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다시 4년 임기가 다 채워진 다음에 1888년에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재선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선에 실패를 합니다. 연임에 실패하죠. 연임에 실패하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1888년 글로버 클리브랜드가 연임에 도전했던 1888년 선거에서 상대당은 공화당에서 벤저민 해리슨이 출마해가지고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 당선이 될 때 벤저민 해리슨이 글로버 클리브랜드보다 총 득표수는 더 적었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인 간접선거 제도,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는 간접선거 방식이고, 또 선거인단을 뽑을 때도 승자 독식 제도인 유닛 룰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벤저민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이 민주당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현직 대통령보다 총 득표수는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더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제23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되는데요. 자, 참고로 미국 헌정사상 총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질러 가지고 당선이 됐던 케이스가 딱 4번이 있습니다. 4번. 그게 첫 번째가 1824년에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이 될 때 총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뒤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앞질러 가지고 당선됐던 첫 번째 케이스가 1824년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고요. 두 번째가 바로 18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득표수는 적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질러 가지고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1876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2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벤저민 해리슨이 총 득표수에서는 상대 후보인 현직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보다 더 적었지만 반대로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질러 가지고
1888년에 제23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즉 벤자민 해리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112년이 지난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 2000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 제43대 대통령인 아들 부시 대통령, 즉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이 2000년에 당선될 때도 상대당인 민주당의 엘 고어보다 공화당의 조지 월커 부시가 총 득표수는 더 적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질러 가지고 아들 부시 대통령, 즉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이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게 2000년, 즉 새천년입니다. 이처럼 4번의 경우가 총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반대로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앞질러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가 미국 헌정사상 4번입니다.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자, 그 중에 3번째 해당되는 케이스가 바로 1888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사상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헌정 역사가 234년인데요. 그 장구한 세월 234년의 미국 헌정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총 45명이 배출이 됐는데요. 미국의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몇 개 가문이 있을까요? 4개 가문입니다. 4개 가문. 자,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부자 관계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제가 오늘 이 제23대 대통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에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고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은 손자 관계입니다. 자, 참고로 벤자민 해리슨이 제23대 대통령인데요.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즉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의 증조 할아버지도 이름이 똑같게 벤자민 해리슨입니다. 자, 그래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은 손자 관계고요.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두 사람은 오촌 당숙과 조카 관계입니다. 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이고요.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촌 조카 관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에 해당되는 그 가문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부자 관계죠. 1989년 초부터 1993년 초까지 제41대 미국 대통령을 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고, 2001년부터 2009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이 제43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분이 아들 관계죠. 즉 41대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43대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여하튼 이 미국의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벤저민 해리슨이 1888